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를 천재로 키우는 법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왜 독서가 필요한가? 독서의 종류, 독서하는 자녀, 부모의 독서, 우리나라의 독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 외국의 독서, 긍정적인 예들, 성인들의 교훈, 그리고 요약 및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천재란 무엇인가인데요.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능 지수로 본다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 135에서 140 이상을 나타내고 기본적으로 이런 지능이라는 게 뇌의 기능이니까 뇌의 기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천재는 선천적인 것인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환경적인 것인가,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호작용인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상호작용이 가장 중심적인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타고난 부분도 있고 그 타고난 부분이, 그 천재성이 발휘가 될 수 있으려면은 환경적인 요인이 필요하죠.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모든 게 뇌의 문제죠. 그렇죠. 뇌의 문제인데, 뇌는 전체를 통제하는 센터죠. 그래서 모든 인식, 사고, 판단, 감정, 행동의 주센터가 되고, 무게로는 1.3 내지 1.5kg, 전체 몸무게의 약 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키는 약 20%를 쓰고 있어요. 무게에 비해서 10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넓이는 2300제곱센티미터인데, 저거는 신문지를 넓게 펼치면은 그 한 면, 그 정도의 넓이밖에 되질 않습니다. 세포가 약 500억 내지 1000억 개의 세포가 있고, 하나의 세포가 10,000 내지 15,000개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의 발달 과정인데요. 초기 단계에는 뇌세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만약에 1,000억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약 2,000억 개 정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경세포는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뉴런은 도태가 됩니다. 뇌는 반응하는 기관이고, 자극이 오면은 반응을 하는 기관이고, 또 한 18, 9세경부터 매일 10만 개 내지 20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일찍 어린 나이부터 세포가 죽어가는데 워낙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 죽어도 기능의 장애는 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뇌 세포를 보면은 신경계 세포에 크게 신경세포가 있고 아교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주된 역할을 하는 세포고, 아교세포는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세포들이에요. 신경세포가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약 500억 내지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포가 10,000 내지 15,000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고요. 아교세포는 약 1조 개. 그러니까 뇌의 기능을 보면, 그 구조를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인간을 아주 경이로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신경세포와 아교세포인데, 말씀드린 대로 신경세포는 약 500억 내지 1,000억 개고, 아교세포는 그 10배 정도 있습니다. 1조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신경세포는 가지치기 이렇게 해서 세포체 해서 이제 모든 신호 전달이 되고 뇌의 기능을 다 맡아 있는 세포들이고, 아교세포는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영양분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사 과정을 밟고 나면 노폐물 같은 건 치워줘야 되고, 또 밖에서 균이 들어오면은 신경세포를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미세교세포라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세포가 아교세포인데 그게 10배 정도, 1조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뉴런의 구조가 대개 이제 수상돌기가 있고 축삭돌기가 있고 신경절단 물질이 나와서 다음 세포로 전달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경세포는 그 접합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합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게 이제 그 전 신경이고 그다음 신경세포가 저렇게 돼 있으면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달 물질이 나와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저 사이를 매개해 주는 물질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합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그 신경세포 내에 소포가 한 10개, 하나 내지 10개가 있는데 그 소포 안에 약 10,000개 정도의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소포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 세포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축색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에 따라 가지고 전달 속도는 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세 종류의 연접부가 있는데 전달이 되면 흥분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고 억제를 하는 기능도 있고 조절 기능, 흥분과 억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경세포의 발달 과정인데 어렸을 때 이제 그 시냅스, 신경접합부가 좀 빈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필요한 양보다. 두 번째죠. 많이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성숙해지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예요. 일단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잘못 만들어진 부분, 기능이 시원찮은 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도 전체 기능에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 오른쪽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또 있으면은 전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없어지면서 다시 정리가 되는 이런 단계입니다. 또 이게 신경세포는 그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전달 물질하고 그 사이사이에 그 변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극이 가면은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강화 과정이라고 그러면 일정한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은 새로운 네트워크가 계속 생기는 과정입니다. 장기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이죠. 많이 생기게 되니까요. 장기 감소 과정은 자극이 가지 않으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세포는 반응하는 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썼죠. 반응이 없으면 죽어요. 자극이 와야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런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기억과 학습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소성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인 경우는 저기 가소성이 아주 높아요. 이게 자극이 들어와도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려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 악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뇌세포가 가소성이 높을 때 자극이 가면 쉽게 받아들여서 적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른인 경우도 택시 운전수나 음악가나 뭐 타이프한 사람 일정한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부위의 크기가 일반인보다 크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어른이 되더라도 그런 가소성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소성이 어렸을 때 훨씬 높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어려서부터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 개념이 이제 천재성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새롭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은 그 네트워크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기능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창의성의 개념이죠. 그죠?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기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천재성의 발달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이 창발성 개념입니다. 자극이 들어가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기고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기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고 창의성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개념이니까 이제 자극이 많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두엽이나 이런 데가 이제 지능, 주의력, 집중력, 상상력, 창의력 이런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이 되는 그런 부위죠.
그리고 아동의 뇌에서는 특히 이제 이 부위에 가소성이 크다는 거죠. 자극이 들어가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새로운 네트워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독서를 하면 이 부분을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독서뿐만 아니지만 독서가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 강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또 보면 이제 앞쪽이 전두엽이죠. 두정엽, 후두엽. 그 부위에 따라서 다 기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두엽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긴 합니다. 안쪽에서 본 겁니다. 아까 요거는 바깥쪽에서 본 뇌고 요거는 안쪽에서 본 겁니다. 전두엽이 있고 변형계가 있죠. 변형계는 이제 감정을 맡아 있는 부위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면은 감정센터를 거쳐서 전두엽 이성센터라고 하게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밖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뇌의 구조가 밖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감정센터 변형계를 거쳐서 전두엽으로 가도록 이렇게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독서가 필요한가 하는 건 저런 뇌의 발달에 독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이런 거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걸 보면 인간이 뭐냐? 인문학이죠. 그죠? 하늘이 뭐냐? 천문학이죠. 사회가 뭐냐? 사회과학이죠. 자연이라는 게 뭐냐? 자연과학이죠. 학문은 다 이게 모든 학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이 책을 봐야 되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답이 책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모든 천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죠?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학문이죠.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도와주는 거죠. 그죠? 자연이다. 자연과학이죠. 자연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보람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분야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결국은 인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독서가 이제 교과서가 있고 그 밖에 서적인데 교과서에 있는 건 독서라고 그러진 않죠. 그죠?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보고 또 독서를 하고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지식적인 거고 그죠? 독서는 지혜로운 거. 지식과 지혜죠. 그죠?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건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예요.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은 지혜라고 하는 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 더 나아가서는 뭐 동물, 식물, 다른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적인 것과 지혜로운 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독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 천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지만 결국은 모든 게 인간 관계에 대한 책들이죠. 관계에 대한 책들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 타인과의 관계가 있고 자연과의 관계가 있고 그죠? 동물, 식물, 무생물, 자연에는 하늘, 땅, 바다 이게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나하고 종교적인 데로 들어가면 신과의 관계, 절대자하고의 관계가 있고 우주하고의 관계가 있고 이 가운데서 뭐 사랑, 증오, 봉사, 희생, 신뢰, 배반, 돈, 명예, 권력 결국은 모든 독서가 저런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모든 게 다 책에 있으니까 책을 봐야 되는 거죠. 책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항상 독서 그러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셰익스피어하고 세르반테스죠. 그죠? 돈키호테, 햄릿.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햄릿이란 그런 인물 하나 만들어서 망설이고 우유부단하고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인간의 대표적이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거죠. 그죠? 능동적 행동주의자의 표상입니다. 아주 상반되는 두 인간상을 그 작품 속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도 않아요. 햄릿 같으면 뭐 아버지, 어머니, 숙부, 그 다음에 햄릿의 그 약혼녀 몇 명 나오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사랑 이런 문제죠. 그죠? 돈키호테도 둘시네아라는 그런 가상적인 애인이 있고 산초 판자, 신부, 니콜라스 몇 명 많지도 않습니다. 그죠? 저런 사람들한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상의 특징들, 반응들 이걸 하고 있는 게 그 돈키호테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사람으로 하면 인물들이 엄청 복잡해지죠. 숫자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몇 명으로 일어나는 그런 게 이제
책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4월 23일입니다. 근데 셰익스피어하고 서르반테스가 같은 시대죠. 같은 시대인데 같은 해 같은 날 세상을 떠났어요. 1616년 4월 23일 날 셰익스피어하고 세르반테스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4월 23일을 정하고 매년 이제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죠. 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죠. 단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뭐 많이 하는 말이죠. 인간이 책을 만들고 책이 인간을 만들다. 너무 확실한 말이죠. 또 옛날 로마 시대에 작은 책에게도 제 운명이 있다. 아무리 책이 작고 하찮은 책이라도 자기의 운명이 있다. 가르침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또 마크 트웨인이라는 톰 소야의 모험, 하클베리 핀의 모험, 그죠? 다 이걸 쓴 사람이죠. 좀 특이한 사람이었죠. 고전이란 모두가 꼭 읽어야 된다고 하면서 별로 읽지 않는 책. 또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의 종류나 방법을 한번 보죠.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독서에 있어서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뭐 정독이냐 통독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정독은 자세히 읽는 겁니다. 통독은 뭐 전체를 훑어보듯이 읽는 걸 통독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다독, 소독 말 그대로 다독은 많이 읽고 폭넓게 읽고 소독은 집중적으로 막 아주 종류는 적지만 집중적으로 보고 하는 소독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다음에 속독과 만독 읽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속독은 아주 빨리 읽는 거고 만독은 천천히 읽는 거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자기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좀 가벼운 책 같은 건 뭐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좀 심각한 책은 천천히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종류에 따라서 낭독, 음독, 묵독 소리내서 읽는 거. 옛날에는 이 또 책을 소리내서 읽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야 뭐 집중도 잘 되고 잘 외워진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또 묵독. 이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읽는 사람이 집중이 잘 되고 그러면 소리를 내서 읽으면 되고 묵독이 좋은 사람은 묵독을 소리 내지 않고 읽는 것이죠. 그죠? 윤독, 강독, 숙독 또 이런 말도 씁니다. 윤독은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읽는 거. 강독은 뜻을 정확하게 밝혀가면서 읽는 거. 숙독은 뜻을 또 잘 생각하면서 읽는 거. 그래서 그 읽는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또 저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발췌독, 덕독 이런 말이죠. 전체 책을 보면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전체 책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챕터만 뽑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장만 뽑아서 보는 이런 걸 이제 발췌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남독, 난독 이건 이제 꼭 바람직한 건 아닌데 막 닥친 대로 구별하지 않고 뭐든지 막 다 읽는 이런 걸 또 남독 또는 난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적독이라고 하는 건 책을 읽지 않고 쌓아놓고 그냥 쌓아두기만 한다. 보진 않고 또 이런 말도 쓰고 난독은 이제 이건 어떤 하나의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난독증 이런 거죠.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건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책 읽는 게 어려운 이제 구두점이나 뭐 띄어쓰기 이런 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책 읽기가 어려움 이런 난독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대개는 뭐 독서는 여러 가지 그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뭐 하나만 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건 빨리 읽고 자세히 보기도 하고 발췌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독서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부모들이 뭐 잘못한다고 비난도 많이 받기도 하고 요즘 텔레비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하는 게 자녀들을 이상적으로 키울 것인가 뭐 이것도 뭐 각각의 온갖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책 속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읽어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말 꼭 못 알아듣더라도 그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자주 좀 읽어주는.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자주 읽어주는. 이런 버릇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휴대전화 웹으로 읽어주는 것보다는 부모가 목소리로 직접 읽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죠. 부모 자신이 우선 책을 읽어야죠. 자기는 1년 내내 책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책을 읽으라 전혀 설득력이 없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독서를 하는 이 모델을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 되셔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서 책에 흥미를 갖도록 재미를 갖도록 그죠? 뭐 초기에는 꼭 만화라고 해서 꼭 피할 필요는 없죠. 그죠?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저런 건 만화책이지만 여러 가지 교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을 장난감처럼 대할 수 있게 가지고 꼭 읽지는 않더라도 그죠? 장난감 놀이처럼. 그리고 이제 독서 학년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3학년이라고 일정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년에 따라서 얘 독서 학년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걸 잘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가능하면 책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그죠. 그러니까 서점이나 도서관 이런 데를 좀 자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서점 그죠? 뭐 서점도 이렇게 좋게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가서 놀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책도 보고 거기서 보기도 하고 필요한 거 적기도 하고 지금 우리 서점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꾸며져 있는 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제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읽은 책을 한번 독후감을 써보도록 하는 뭐 꼭 강요는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독서는 언어 능력도 키워주기도 하고 상상력, 창의력 아까 말씀드렸죠. 책을 읽으면은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상상력도 늘어나고 창의력도 늘어나고 결국 이게 천재성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타인의 관점에서 소셜한 면에서도 공감의 능력도 상당히 키워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게 다 뇌의 기능인데 뇌의 발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독서다. 그래서 잘 맞으면은 천재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전제입니다. 다음은 부모 독서인데요. 부모가 우선 책을 보셔야죠. 그죠? 2019년도에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한 게 이게 신문에 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둔 건데요. 성인이 1년에 7.3권. 근데 보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게 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87권을 본다고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독서량이 굉장하죠. 그죠? 1년에 87권이면 한 달에 그죠? 7권, 8권을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6학년 되면 50권, 중학교 1학년 되면 25권, 2학년 되면 17.3권. 이제 이게 독서가 줄어들면서 이제 게임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학년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되면 18.4. 아마 게임이 조금 줄어들면서 책이 좀 늘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고1이 되면 8.8, 고3이 되면 8.4, 어른이 되면 7.3. 계속 지금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여기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죠? 늘어가야 되죠. 우선은 성인 독서량이 저보다 이제 훨씬 많아져야죠. 일단 그게 갖춰져야 자녀들이 책을 보도록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집에 좀 책을 많이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좀 많이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절대로 책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죠? 보든 안 보든 일단은 많은 책. 그래서 책도 뭐 어느 한 방에 일정하게 두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각 방마다 도처에 그냥 책을 이렇게 집이 좀 어지럽게 느껴지더라도 도처에 둬서 항상 책을 좀 집을 수 있게, 그죠? 화장실에 또 두고, 그죠? 각각이 하던 종류의 책을 여러 가지 둘 수가 있지 않겠어요? 매일 조금씩 읽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매일. 아주 짧더라도. 10분 정도라도, 그죠? 그걸 매일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러더라도 필요한 책이 있잖아요. 그죠? 꼭 여행 간다 이러면은 가서 볼 수 있는 여행에 관한 책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 꼭 지참을 하는 버릇을 갖고 전체적으로는 지식적인 것과 지혜에 대한 책을 좀 균형을 맞추고 이제 이런 걸 좀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집에 우선 책을 좀 넉넉하게 많이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요즘 그 경향을 보면 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따로 한 거는
요게 이제 도서관인데 아주 전문화된 도서관, 미술 도서관. 미술만 다루는 도서관이라는 이런 얘기죠. 그죠? 요게 아마 의정부에 생긴 게 아마 전문 공공 도서관으로는 최초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을 보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1층에 있는 미술 전문 서적, 2층에는 일반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화된 도서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만약에 미술 분야에 뭐가 필요하다 하면 여기 가면 그죠?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지금은 아마 그 중구에 서울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게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전체 각 구마다 시립도서관을 다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립도서관도 다 만들고 일단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는 어느 지역에 살든지 10분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럼 누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필요한 일 같아요. 그죠? 돈 뭐 딴 데 쓰는 거에 비하면은 크게 안 들이고도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10분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을 다 만들겠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데를 자주 데리고 가죠. 그죠? 가면 요즘 도서관도 잘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많고 쉬는 공간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많거든요. 자주 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독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독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나라예요. 고려시대 때 송나라의 사신 서공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우리나라에 몇 달 동안 머물면서 쓴 고려 견문록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이런 책인데 이 책에 저런 기록이 나와요. 집집마다 책 읽는 소리가 아주 낭낭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당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집에서도 책을 읽고 서당에서도 책을 읽고 이런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매일 아침 남녀가 같이 목욕을 한대요. 아마 저 때만 해도 저런 구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국인은 굉장히 더럽다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잘 씻지도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중국 보고는 더럽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실제로 고려인들은 매일 아침 저렇게 같이 목욕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책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린다. 이런 게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던가 봐요. 그리고 또 합천 해인사에서 원당함이라는 데서 그 수리하다가 책이 발견이 됐는데 여러 가지 책이 발견이 됐는데 성불수구 대다란의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진본이에요. 수진본이라고 하는 건 책을 작게 만들어서 솜에 옛날에 소모가 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솜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은 국내외에 없는 유일본이라고 그래요. 이게 저건 무슨 얘기냐, 그죠? 굉장히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독서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큰 책을 들고 다니는 불편하니까 간편하게 어디 가나 간단하게 읽을 수 있도록 소매에 넣어서 다니면서 책을 봤다는 얘기죠. 그죠? 독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또 독서 그러면은 세종대왕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아주 독서왕이었죠. 사가독서 유명하죠. 인격 수양을 위해 다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뭐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셨던 분입니다. 항상 세종에 대한 글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독서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0번 읽고 100번 연습을 하고 대왕이 되기 전에 대군 시절에도 맨날 충녕대군은 책만 읽는다는 말이 아버지한테 그 말이 들어갔어요. 태종한테. 운동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내시를 보내가지고 책을 다 빼라고 그랬어요. 충녕의 방에서. 딴 거 좀 하게. 그리고 책을 다 빼갔어요. 근데 이제 한두 권을 안 빼고 가가지고 책이 없으니까 그 책을 몇천 번씩 읽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분야도 모든 분야, 수학, 천문학, 음악, 의학, 약 모든 분야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그 전문가들하고 디스커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엄청난 지식을 갖고 계시던 분이에요. 도서관, 뭐 당연히 도서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어떤 책이 나오나 관심을 가져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
사신이 갈 때는 책 이름을 적어줘요. 정보는 있어요. 이 책을 꼭 사와라.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꼭 2권씩, 같은 책을 2권씩 사오라고 지시를 해요. 왜냐하면 결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페이지가 잘못되고.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소한 2권을 사서 한쪽이 잘못된 게 있으면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책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어도 모른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쇄술도 발달이 많이 됐죠. 그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다 만든 분이죠. 화가 독서 제도를 만들었고. 또 구하기 힘든 책은 황제한테 직접 편지를 씁니다. 그 나라에서 바깥으로 유출 안 시키는 책들이 있잖아요. 황제한테 직접 편지를 써요. 이 책 내가 꼭 봐야 되겠으니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책도 뭐 엄청나게 서적 편찬을 많이 하셨죠. 고려사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렸습니다만 50여 종의 책을 만들어서 전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들이죠. 농사, 직설, 이런 것, 역사책들, 의학책들, 다 세종 때 나왔습니다. 사가독서 아주 유명하죠. 신하들에게 휴가를 줘요. 근데 가서 딴짓하지 말고 책만 읽으라 이거죠. 어떤 경우에는 책 이름까지 다 정해줍니다. 이 책 꼭 읽어야 돼. 보고서 내도록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도를 처음 만들었는데, 자리를 잡은 게 이제 성종 때고, 지금 독서당길 이런 데 있잖아요. 나무 독서당. 지금 옥수동 근처에도 독서당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독서당이 있던 장소죠. 그죠. 거기에 이제 보내가지고 책을 읽도록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70여 년 동안 최고의 인재 양성 기관이 됐고, 조광조, 주세붕, 이황, 정철,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다 사가 독서의 그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독서를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냥 보내질 않고 보고서 내게 하고 보고서 체크하고 테스트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독서를 좋아하는 신하들은 굉장히 좋았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종 밑에서 신하 노릇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신사임당, 율곡 선생의 어머니죠. 그 교육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자기가 책을 보다가 좋은 귀절이 나오면은 딱 써서 벽에 붙여두는, 가르치기도 하고 읽도록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그걸 이제 딱 찾아내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준 이런 교육 방법을 했었죠. 그 아들 이율곡도 엄청난 독서광이었죠. 구도장원이죠. 장원공이라고 그러죠. 과거 시험을 9번을 봐야 마지막 통과가 되는데 그 9번의 시험을 전부 장원을 했다는 거죠. 구도장원공. 그 베이스에는 독서죠. 독서광이었어요. 책 읽는 거는 죽어야 끝이 난다. 그리고 항상 토론을 하면서 하라. 혼자 읽지 말고.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를 하라. 메모를 해라. 서로 배우면서 메모를 해라. 별로 복잡한 건 아닌데 실천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메모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유성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색하고 오문을 가지고 다들 옛날에 읽던 책이죠. 이분도 특별히 강조를 했던 게 메모예요. 메모. 그죠? 또 자기가 실제로 임진왜란 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메모를 해가지고 징비록이라는 기가 막힌 책을 내셨잖아요. 그죠? 메모하면서 읽는 거.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그 어른들이 기록들을 참 잘했어요. 이순신 난중일기도 메모죠. 그죠? 기록이죠. 유성룡 징비록, 또 오희문이라는 사람이 쓴 회묘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그 사람이 시민이에요. 일반 그 백성인데 기록을 한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책들이. 또 영조 때는 강경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과거 시험은 쭉 있어 왔던 제도죠. 근데 이제 영조 때는 과거 시험을 보기 전에 경전 한 권은 무조건 암송을 해야 된다. 이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강경제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권을 우선 통째로 외워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저 과정을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과거 수험생들이. 그래서 참판 이철한 사람이 그 수험생들이 아주 힘들어하니까 다 모아놓고 묘방이 있다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 다 모아놓고는 한 말이 저거예요. 오직 열심히 읽으면 된다네. 다들 수험생들이 기가 막혔지만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제가 오늘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런 거죠. 그죠? 무조건 열심히 읽어야 특별한 묘방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조 또한 관심이 많았죠. 정조는 자기 자신이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학자였어요. 자기가 다 가르쳤죠. 뭐 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책을 많이 만드시기도 하고 직접 쓰기도 하고 제일 아래에 있는 홍제전서는 저거는 정조의 문집이에요. 군왕이 자기의 전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정조가 유일할 거예요. 일성록은 그 세자 시절부터 세손 시절부터 일기를 쓰다가 개인 일기죠. 개인 일기는 나중에 이제 국가 일기가 된 겁니다. 일기 매일 쓴 겁니다. 물론 이제 저런 거는 오픈돼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참조를 할 수가 있고 실록은 못 보죠, 그죠? 실록은 왕이 못 보지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충공 전서 이게 이제 그 정조 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득공에게 지시를 해서 저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전서나 이런 말은 무관한테는 쓸 수가 없었어요. 문관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이충공 전서를 만들려니까 신하들이 또 난리를 친 거죠. 무관한테 무슨 전서냐. 난리를 치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충무공한테 유현이라는 직함을 내립니다. 유학에서의 현자다. 그러니까 저 한마디로 문관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최초의 이순신 씨, 저게 자료가 굉장히 정리가 잘 됐습니다. 저걸 할 때 말하자면 지금 말로는 출판위원장을 정조가 당신이 직접 맡았습니다. 신하의 전서를 내면서 군왕이 출판위원장이 된 예는 동서양이 없습니다. 대개는 영의정 시키면 되죠. 그죠? 영의정 체크만 하면 되죠. 근데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난중일기라는 이름도 정조가 붙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저 일기를 1592년 1월 1일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 호해가 임진년이었죠. 1월 1일부터 썼고 임진왜란은 4월 13일 날 음력으로 4월 13일 날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기를 쓸 때는 전쟁 전부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기는 임진일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조가 전서를 만들면서 이름을 난중일기로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난중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성록 정조가 직접 쓴 거예요. 세손 시절부터 쓰다가 즉위한 지 한 5년부터는 정리를 해가지고 후대의 사료로 남겨서 도움이 되도록 한 직접 쓴 일기가 나중에는 이제 신하들이 받아서 쓴 겁니다. 정약용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책을 쓰기도 엄청나게 많이 썼고 읽고 엄청나게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내리는데 특히 이제 저분도 둔필승총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둔필, 쓰는 게 둔하다 이거죠. 쓰는 게 둔하다. 승총, 총명함을 이긴다. 이게 뭐냐 하면 서투르게 기록을 남기더라도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거죠. 기억력은 제한이 있죠. 그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 억수로 왜곡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아주 잘 쓰진 않더라도 꼭 기록을 남겨라. 둔필승총. 그죠? 저게 기본적인 독서 자세예요. 그러니까 항상 독서를 하면서 메모를 하는 이런 기록을 남기면은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죠? 서투른 기록이라도 뛰어난 기억력보다 낫다. 능가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죠? 수사 김정희가 글씨로 유명하고 이러지만 독서가 깔려 있습니다.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슴 속에 40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자기가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글씨를 또 그림의 구조로 한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업적을 남겼지만 기본은 독서였다는 거죠. 이 10,000권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꼭 10,000권이 아니라 많다는 표현을 우리 옛날 조상들은 10,000권이라고 그렇게 많이 읽었다 그러면은 10,000권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균 좀 말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홍길동전 쓰신 분이죠. 10,000권의 책 속에 한 마리 책벌레가 되고 싶다. 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책 속에 있는 벌레가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허균이 사신으로 중국을 갔는데 옛날에는 이제 갈 때 경비를 따로 안 주니까 뭐 인삼이나 뭐 이런 걸 줘가지고 팔아서 경비를 쓰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가서 팔아가지고 뭐 물건 사고 이러는데 허균은 그걸 다 팔아가지고 책을 4천 권을 사왔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다 그 책방 돌아다니면서. 정말 4천 권 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록에는 갔다가 책을 4천 권을 사가지고 왔다는 이런 기록입니다. 아, 이제 독서죠, 그죠? 또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이게 만권당인데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지방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대구 화원의 남양문씨 집안, 경주이 씨, 전북 고창의 현곡 유영선, 현곡 정사 이런 걸 이게 말하자면 성우 같은 걸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걸 만들어서 책을 뭐 엄청나게 책을 사다 둡니다. 그리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굉장히 현명한 재산의 사회 환원이죠, 그죠? 잘 지어놓고 오면은 대접을 다 해주고 책은 마음대로 볼 수 있게, 그죠? 이게 참 우리 옛날 조상들의 이런 현명함이 우리가 지금도 배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만권당, 만권의 책이 비축되어 있는 곳, 누구나 와서 다 보고 읽어도 좋다. 이런 거죠, 그죠? 굉장히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안중근, 그죠? 저 이사 잡혀 있으면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도는다. 그래서 글을 남기셨어요. 물론 안중근 이사께서 직접 하신 말은 아니고 딴 책에서 인용한 말이긴 하지만 독서에 대한 강조를 하셨고 매천 황희의 자손인데요. 한일합방 되고 나서 이러니까 정말 분에 못 이기고 자결을 한 분이죠. 근데 26살에 이미 만권의 책을 읽었다. 엄청난 독서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책에 대한 관심들은 참 많아요. 여승구란 분인데 화공문고의 대표인데 우리나라 고서들을 10만 권을 모으신 분이 계세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돈으로 따진다면 막 돈 벌면 전부 책을 사셨던. 이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운동에 백상빌딩에 이제 9층에 그게 있는데 뭐 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책 3권을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삼국유사, 삼국사기, 제왕문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라가 따로 이렇게 좀 보존할 것을 지어준다면은 도네이션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고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죠? 그리고 또 요새 그 세계적으로도 디자인 공모전 이러면은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이런 공모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작가가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화유가 이게 잎사귀 이런 뜻인데 이 책이 선정이 됐어요. 글씨는 없고 그림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 주최 측에서 물질성과 내용의 연관성 매우 미묘하게 다루고 있는 특별한 책이다. 독자들에게 작가의 작품을 촉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이게 이제 주된 이유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책에 대한 이런 관심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책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수지란 작가가 계신데 이분은 이제 또 작년에 2022년에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상 수상을 하신 분이에요. 아동문학에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을 우리나라 작가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책. 글 있는 작가도 있고 그림 작가인데 그림 작가 부분에서 나라진 거예요. 근데 이 상은 한 곳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그 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평생의 업적을 평가해가지고 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이 아니죠. 그죠? 이런 상도 우리나라 작가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록유산. 책이 굉장히 많이 세계 기록유산에 올랐는데 제가 저걸 할 때는 세계 4위였습니다. 독일,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가 같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런 나라에서 기록유산이 16건, 아마 지금 좀 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6건으로 세계 4위였어요. 기록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런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